페이지 45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에서 만유인력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쭉 다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주론부터 해서 이제 빅뱅과 기본 입자 부분, 이런 부분 정리하면서 3단원 3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천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론들이겠죠. 그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론, 현대 우주론은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리드만은 우주의 모든 지점이 동일한 밀도를 가진다라는 균일성과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다는 등방성을 가정하여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프리드만의 해에 따르면 우주의 밀도에 따라 각각 세 가지의 우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주의 어떤 정해진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우주의 밀도들과 그 임계 밀도를 비교해서 세 가지의 우주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요, 자, 세 가지의 우주 모형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시간에 따른 각각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우주의 크기죠. 크기를 봤을 때 첫 번째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우주. 오케이? 이런 우주를 열린 우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 선생님이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임계 밀도가 예를 들어 우주의 밀도가 딱 어느 정도로 정해졌을 때, 그때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열린 우주는 지금 현재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을 때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과정.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열린 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린 우주라면 우주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질 거라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주 모형은 우주의 크기가 커지다가 어느 수준부터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우주. 이런 우주를 평평한 우주 또는 평탄한 우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현재 밀도와 임계 밀도가 서로 같아졌을 때, 이때가 평평한 우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주는요, 우주의 크기가 커지다가 작아지는 우주. 이런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하고, 이 닫힌 우주는 현재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도리어 큰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닫힌 우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 교과 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도대체 학생들에게 무엇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각각 세 가지의 우주 모형, 열린 우주,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 평평한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각각의 밀도와 임계 밀도로 구별하는 것 정도까지만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세 가지의 우주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는 과연 어떤 모형일까?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우주 모형. 만약 열린 우주라면은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평탄한 우주라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진 다음에 지금 현재 더 이상 크기가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닫힌 우주라면은요, 크기가 다시 작아지니까 언젠가 소멸하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우주입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융합과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즉 팽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모형은 열린 우주입니다. 그런데 열린 우주도 저런 식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런 모습은 아니고요. 우주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커져나가는 것을 현대의 우주의 팽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밑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대폭발 우주론 보시기 바랍니다. 가모가 제안한 우주론이죠. 우주의 팽창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에너지의 스프와 같은 형태로 있었다가 급격히 폭발하여 팽창했다는 우주론. 자, 일단 빅뱅 우주론은 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빅뱅이라고 한 말 자체가 대폭발이죠. 오케이? 자,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로 팽창해 왔다는 이론인데, 자,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빅뱅 후에는 우주의 크기는 점차 어떻게 되죠? 증가를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전에 나와 있던 정상 상태의 우주론이나 이런 우주론과 비교했을 때 이 빅뱅 우주론의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 전체의 질량과 과거 한 점에 모여 있을 때의 질량은 동일했다. 그렇다면은 한 점에서부터 팽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질량이 일정하다면은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때 팽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주 전체에 있던 빛이 한 점에 모여 있을 때에서 점차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니까, 그지? 당연히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밝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주 밝기도 감소할 것이다. 즉 점점 우주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융합과학에서도 이 빅뱅 우주론을 배웠었는데 그 당시에 빅뱅 우주론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주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주의 크기가 커져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지금 현재 커질 때 그 팽창하는 속도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라는 거지. 맞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지만 이후로 계속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주론이 더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더해지는 내용이 그 밑에 보시면은요, 급팽창 우주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급격하게 팽창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가속 팽창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가속 팽창 이론은 이런 팽창을 하는 속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급팽창 이론 보세요. 우주의 천문학자인 구스가 제안한 이론으로서 빅뱅이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크기로 팽창했다는 이론이고요. 급팽창 이후에 우주의 팽창은 표준 빅뱅 모형처럼 계속되었다. 이게 표준 빅뱅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가속 팽창 우주론 보시면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급팽창 이후 중력에 의해서 팽창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서 청력이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다시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빅뱅을 시작했을 때는 급팽창 이론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순간적으로 커집니다. 오케이? 그런데 점점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들지만 계속해서 팽창은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팽창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팽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팽창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팽창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이런 식의 모형을 지금 현재의 우주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급팽창 이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속 팽창 이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허블의 법칙을 가지고 우주의 나이 계산하는 거 있었었죠? 그제? 자, 밑에 보겠습니다. 팽창하는 우주. 허블이 당시의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은하들을 관찰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이때 당시에 허블이 살고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우주의 크기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정도의 크기라고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하고 그 외부 은하에 있는 맥동 변광성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맥동, 우주 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밝기가 일정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맥동 변광성의 일종인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보이는 별까지의 거리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별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바깥쪽에 있다. 즉 결과적으로 우주에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외부 은하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죠. 그런데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합니다.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모든 외부 은하에서 나오는 그런 빛들은 모두 적색 편의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관찰한 것이죠. 이때 이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시광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 색깔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색깔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400나노미터, 여기가 이제 700나노미터 이 정도 된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라색, 이쪽 이제 빨간색 영역이죠. 근데 이 부분에는 빨주, 노초, 파란보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색깔이 보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대의 에너지들이 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분의 색깔이 사라지는 거죠. 일부분의 색깔들이.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까만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찰했을 때 이런 식의 흡수 스펙트럼들이 보였고, 계속 외부 은하들을 관찰했더니 이 흡수 스펙트럼이 점점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적색편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런 적색편의 현상은 도플러 효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적색편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외부 은하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허블은 결과적으로 은하 간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팽창을 알게 된 거죠. 알겠어? 근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죠. 더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은하 간의 거리와 뒤로 물러나는 후퇴 속도의 관계를 찾아봤더니 이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은하들 사이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가지고 점으로 표현했더니 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선을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은하 간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간의 비례 관계다. 이런 사실을 찾아내게 되고, 요 후퇴 속도를 VR이라고 한다면은 이 후퇴 속도는 은하 간의 거리 R에 비례하는구나. 따라서 이때 VR은 상수값 H를 써서 H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H는 뭘 의미하죠? 허블 상수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를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맞죠? 이때 이제 허블 상수 같은 경우에는 R분의 VR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허블 상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상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허블 상수는 약 50에서 100km/s/메가파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블 상수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부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러나는 속도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해져 있는 상수값을 딱 하나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약 7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허블 상수값을 가지고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은하 사이의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요거 단위를 잘 보시면은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이거든요. 이때 후퇴 속도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리고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메가파섹 단위예요. 알겠습니까? 1메가파섹은 100만 파섹입니다. 1파섹의 거리가 3.26광년이죠. 1파섹이 빛의 속력으로 3.26년 가는 거리. 그럼 1메가파섹은 빛의 속력으로 326만 년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상하지 마. 아니, 왜 상상해?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우주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요렇게 그린 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두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우주가 커지면서 은하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 멀어진 거리가 결과적으로 후퇴 속도 때문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것을 역으로 되돌려서 은하의 거리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꾸로 되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시간이 도대체 얼마가 걸리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우주의 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앞서 우리가 봤었던 허블 법칙이 후퇴 속도 VR은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 따라서 허블 상수는 R분의 V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우주의 나이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되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맞죠? 따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속력에 들어갈 건 뭐? 속력에 들어가는 건 뭐? 후퇴 속도. 거리는 뭐? 은하 사이의 거리. 맞지? 그렇다면은 우주의 나이 t는 VR분의 R이니까 역수값이죠. 따라서 허블 상수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허블 상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허블 상수가 크다면은, 지금 현재 상수값보다 허블 상수가 커진다면은요,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겠죠. 맞지? 그러면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은하 사이의 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질 겁니다.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걸 거예요. 반대로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작아진다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팽창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실 허블이 허블 상수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약 500 정도였어요. 500 정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허블 상수 값이 변화됐고 더 값이 작아져서 현재는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알겠니?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진 않아요. 맞죠? 근데 어찌됐건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 t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허블 상수분의 1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블 상수 값이 크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작게 측정되겠죠. 반대로 허블 상수가 작다면 우주의 나이는 크게 측정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허블 상수 값을 대입하는 건 아니고 급팽창 이론과 가속팽창 이론이 있죠. 그런 것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한 우주의 나이가 약 137억 년 정도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된대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밑으로 보시면은 다음 장 페이지 46쪽에 우주 배경 복사 나와 있네요. 그죠? 우주 배경 복사. 자, 일단 우주 배경 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융합과학 때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을 텐데 이것도 지우지 뭐. 뒤에 보시면 기본 입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시대순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 시점을요, 빅뱅이 일어난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올 거예요. 자, 앞서 빅뱅이 시작되고 나면은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크기는 증가. 그죠? 하지만 질량은 일정.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돼? 감소. 온도 어떻게 돼? 하강. 그죠? 그리고 우주도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었죠. 좋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계속해서 갈 거예요. 됐죠? 자, 시간순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를 1초의 시간이 지났을 때로 보겠습니다. 1초. 빅뱅 후 1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요 시점 1초가 지나지 않은 아주 극도로 짧은 순간에 기본 입자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 입자 두 종류가 있죠. 뭐하고 뭐? 쿼크랑 렙톤. 알겠습니까? 쿼크는 위쿼크, 아래쿼크를 포함해 6종류의 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렙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뮤온, 타우를 포함해서 6종류의 렙톤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요 시기 때 10의 마이너스 35초 때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상세한 시간 알아둘 필요 없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또다시 요 시점 때 아직 1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시간은 더 흐릅니다. 요 시점이 3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분 때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원자핵의 형성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난 시점 이후로 3분 때까지 우주에서는 각각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수소가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으로 합성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냥 이렇게 적었지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직까지 원자 안 만들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원자핵까지. 자, 시간 더 흐릅니다. 요 시점 때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요. 자, 이때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까지 하강을 합니다.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온도에서 지금 계속 온도가 낮아서 3000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3000 켈빈도 결과적으로 한 3000도 가량 되는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근데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3000 켈빈입니다. 이때 드디어 원자가 형성됩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외부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이 방출된 빛이 우주 공간을 뻗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알았어? 그때 이 뻗어 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요 38만 년 이전까지는 그 당시에 있던 빛들이 아직까지는 우주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커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뒤섞여져 있다 보니까 빛들이 수많은 입자들의 충돌 또는 흡수 또는 방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빛들이 정상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8만 년 이후부터 드디어 원자들이 형성되면서 우주에 빈 공간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빛들도 만들어지면서 뻗어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투명한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38만 년 이후부터 이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별의 생성, 그리고 소멸 과정, 그리고 은하 형성,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페이지 46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 38만 년 때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탄생한 지 약 38만 년 때까지 빛은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 이때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빛들이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입자들 사이에 갇혀있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충돌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자에 흡수되고 다시 방출되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만 년이 지난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로 식었고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안정적인 원자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빛은 상호작용할 입자들이 줄어들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빛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우주 배경 복사고 당시에 갇혀있던 빛이 뻗어나가는 것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팽창하는 동안 점점 식어서 현재의 온도 2.7켈빈 정도에 이르며 이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즉 빛이 이 에너지겠죠?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검출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랬을 때 처음에 이 방출됐던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당시의 우주의 온도와 같은 3000켈빈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뻗어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그 빛의 온도가 낮아서 2.7켈빈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된 것은 1960년대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 우주 공간에서 오는 전자기 파라니 그 전파를 이 망원경으로 수신하면서부터 관측이 되게 되죠. 오케이? 물론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거를 바로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전파의 송수신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던 결과 그 전파가 어떤 잡음을 만들어내는 전파가 우주에서 온다는 걸 알아내게 되고 그것의 연구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수신된 전파가 약 7.3cm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파고, 만약 그런 7.3cm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전파라면은 온도가 약 2.7켈빈 정도 돼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이다.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해서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MAP 위성이나 또는 코비 위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각 우주 배경 복사들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위성들이 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성 관측 결과를 좀 살펴볼 겁니다. 위성 관측 결과. 오케이? WMAP 위성이나 코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전역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들을 체크를 합니다. 관찰을 해요. 알았니? 그러면서 영상으로 색상에 따라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됩니다.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든 우주 배경 복사는 있어요. 그 말은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였다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크기에서 점점 크기가 커져나갈 때 그 빛들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다 관찰된다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다 뻗어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빛들이 뻗어나가는 것만큼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도 뻗어나가면서 우주가 전 방향으로 다 커져나갔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런 첫 번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관찰은 되는데 그 배경 복사가 불균일하다라는 거죠. 불균일하다. 그 말이 즉슨 어느 지점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좀 많이 관찰되고 어느 부분은 좀 적게 관찰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안 뻗어나간 부분은 없는데 그 복사,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상대적 세기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뻗어나갈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전방향으로 뻗어나갈 때 빛만 뻗어나갔을까요? 아니거든. 여러 가지 물질들도 뻗어나갔을 거거든.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주의 밀도가 불균일하다라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점에 있는 여러 가지 성간 화합물들의 양이 일정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성간 화합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도 있고 좀 적게 모여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밀도가 높은 영역, 높은 지역, 보통 우리가 성간 화합물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우리가 보통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이런 장소들이거든요. 이런 장소에서 바로 별이 생성되었다. 여기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과 증거들 나와 있네요. 측정된 우주 배경 복사는 약 2mm 파장 영역에서의 최대 세기를 가지며 약 2.7켈빈의 흑체 복사 스펙트럼과 일치하고 이것은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값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100% 방출하는 그 가상의 물체인데 어찌됐건 우리가 수신한 파장이 2.7켈빈 정도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한다면 이 정도로 보일 것이다 이랬는데 그 값이 일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위치에 따라서 1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가 미묘한 분포 차이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 우주의 밀도도 약간씩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따라서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고 물질이 적게 모인 장소는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에서 그런 입자들이 모여서 별이 생성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앞서 선생님이 빅뱅 이후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생성되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 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입자가 기본 입자였죠. 그죠? 이때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쿼크와 렙톤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자, 기본 입자 그런 내용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으로 중력,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상호작용들이에요. 자,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중력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기력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약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한 행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약한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강한 상호작용, 강한 행력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힘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런 힘들이 어떨 때 각각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중력이라고 하는 건 만유인력에서부터 유래됐죠. 그래서 공식은 F는 G R의 제곱분의 M1, M2로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중력이었습니다. 이때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저 내용이죠. 그러면서 중력은 무한대의 거리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기력은 뭐냐?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한 거죠. 이때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때 두 입자의 전하량이 Q1, Q2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전자기력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 주구장창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어찌됐건 두 중력과 전자기력은 공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만유인력에서부터 둘 다 유래된 거거든요. 역시 전자기력도 무한대의 거리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이 남았는데, 약한 핵력은 핵 붕괴 시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타 붕괴 같은 게 있어요. 베타 붕괴. 말 그대로 원자 핵이 쪼개질 때, 알겠니? 원자 핵이 쪼개질 때, 이런 식의 핵 붕괴가 일어날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을 약한 핵력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실제로 원자 핵이 쪼개지게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때, 또는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 그 파이온이나 파이온이 뮤온으로 붕괴되는 과정,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핵이 쪼개질 때, 오케이? 이럴 때 주로 작용하는 힘이 약한 핵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강한 핵력은 뭐냐? 강한 핵력은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여기서 핵자라고 하는 것은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있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강한 핵력이에요. 원자 핵을 구성시켜 줄 수 있는 저 강한 핵력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 중에 가장 강합니다. 그럼 가장 약한 힘은 뭘까요? 약한 핵력? 중력입니다. 중력의 크기가 가장 약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기본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하고 각각의 힘들은 조건들이 있죠? 그제? 중력은 질량, 전자기력은 전하, 약한 핵력은 핵 붕괴, 그리고 강한 핵력은 핵자 사이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이 예를 들어 입자 사이에서 작용을 할 거예요. 알겠니? 근데 우리 앞에서 봤었던 기본 입자들을 통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핵 만들어지고 원자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지? 근데 각각의 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힘들이 막 작용을 할 거거든. 우리 간단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뭐가 있는지.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안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있고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들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얘네들이 자그마한 공간에 모여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들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은 저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무슨 힘이 있죠? 요거 원자핵을 만들 때 무슨 힘 쓴다고요? 강한 핵력 필요하죠. 그죠? 이때 생각해보면은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서는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척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밀어내니까 양성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척력이 강해지면서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핵을 이룰 수 있는 이유, 바로 서로 간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력을 이기고 얘네들을 가둬두고 있는 거죠. 주로 중성자가 양성자에게 가해지는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서는 척력 발생하죠. 그런데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과 함께 인력작용하죠. 그렇다면 어떤 힘이 또 있는 거야? 그렇죠. 전자기력이 있죠. 그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기본 상호작용은 저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간다면요, 중력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력을 보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찌됐건 저런 대표적인 힘들이 있는 거지, 여기에는 아직 약한 핵력은 없어요. 그죠? 핵 붕괴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기본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는요, 예를 들어 어떤 두 입자 사이에서 저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그 힘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경입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랬을 때 쿼크는 6종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위, 아래, 뭐 바닥 꼭대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있는데, 영어로 쓴다면은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쿼크가 있습니다. 6종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모두 이제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 예를 들어 업, 참, 탑은 모두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띠고 있고, 다운, 스트레인지, 버텀은 모두 마이너스 3분의 1을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렙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뮤온, 타우 이런 종류들과 각각의 중성미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래서 6종류입니다. 그런데 전자, 뮤온, 타우는 모두 다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미자는 이름 그대로 중성 상태예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네들 사이에서도 뭐가 작용해? 전자기력 작용하겠지. 맞지? 그리고 쿼크끼리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 때 강한 핵력 작용할 거고,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일 때 당연히 또 강한 핵력 또 작용할 거고, 그래서 원자 만들어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또 전자기력 작용할 거고, 이렇게 막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힘들을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개 입자라고 부르는 또 다른 입자들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각각 4가지의 기본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들이에요. 알겠니? 그러면은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을 거고,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을 것이고,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있겠죠. 맞아,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먼저 전자기력부터 보시면요, 전자기력은요, 광자라고 하는 매개 입자가 존재합니다. 광자. 그리고 강한 핵력은 글루온이라고 하는 매개 입자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약한 핵력은 W 보손, G 보손 같은 이런 매개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W 보손은 W 플러스 W 마이너스 보손 이렇게 있고요. 알겠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입자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광자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강한 핵력은 글루온이라고 하는 매개체, 그리고 약한 핵력은 W 보손이나 G 보손 같은 이런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3개의 기본이 상호작용해서 매개 입자들이 발견됐다면은 중력도 매개 입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근데 가상의 매개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중력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매개 입자들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어? 자,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중간쯤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력 매개 입자는 중력자, 그죠? 전자기력 매개 입자는 광자, 약한 매개 입자는 W 보손과 G 보손, 그리고 강력 매개 입자는 글루온이 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서 뭘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 상호작용 배웠죠. 맞습니까? 기본 입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기본 입자 사이에서 기본 상호작용이 작용할 때 매개 입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 배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교재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죠. 기본 입자는 끊임없이 시대 순환에 따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턴이 원자를 주장했을 때부터
톰슨이 전자를 찾고 그 다음에 러더퍼트가 원자 핵을 발견하는 과정까지 새로운 입자들이 꾸준히 발견되면서 계속해서 원자의 모형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후에 원자핵은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다는 걸 찾아냈고요. 그리고 지금 근래에 들어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고 그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겠죠?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기본 상호작용, 그리고 기본 입자, 그리고 매개 입자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이론이 바로 표준 모형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요. 선생님이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쿼크와 렙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쿼크를 표현하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말로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수능 특강에서 우리나라 말로 나왔으니까. 윗쿼크, 아랫쿼크, 맵식 쿼크, 야릇한 쿼크, 꼭대기, 바닥 쿼크.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정리 가능하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강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은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시간상 지금 현재 뒤쪽으로 넘어가서 4강 부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네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3강 끝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상대성 이론 하고 나서 문제 좀 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우리 그 문제를 또 다시 몇 문제 좀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지난번에 2점 테스트 문제 중에서 5번까지는 한번 좀 풀어봤었으니까 그 이후로 한번 몇 문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니까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상대성 이론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직접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했었던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만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 한번 볼까요? 10번까지는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현재까지 관측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빅뱅 우주론이죠.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우주 모형은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이론, 그 다음에 가속팽창 이론까지 모두 다 함께 표현해 놓은 그림이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였다. 어찌됐건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의 크기는 커지지만 질량 자체는 어떻다? 일정하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죠. 이때 급팽창 이론이든 가속팽창 이론이든 어떤 이론을 도입해도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니은의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 형성 시기, 원자에게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방출된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계속해서 팽창하니까요.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12번. 허블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2번 문제는 후퇴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죠? 그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들 다다다다다다다 찍어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다? 비례한다. 맞죠?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그지? 그러면서 요 기울기가 뭐 의미한다? 허블 상수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맞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후퇴 속도에 따라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의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들은 청색 편의 현상을 나타낼까요? 아니겠죠. 거리가 멀어질 때는 무슨 편의?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외부 은하 P에서 관측하면은 외부 은하 Q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한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우리 은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 원래 기준은 여기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현재 Q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P인 거죠. 맞나요? 근데 봐봐. 이때 지금 현재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Q 은하가 있고 여기에 지금 P 은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 둘 다 멀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후퇴 속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Q의 후퇴 속도를 뭐 한 4 정도라고 보고 P의 후퇴 속도를 한 10 정도라고 봅시다. 알았니?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4로 우리 은하에서 물러나고 있는 거고 얘는 10으로 물러나고 있는 거거든. 이해가 돼? 그런데 이번에는 P 은하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은하는 P 은하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10만큼으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Q 은하는 어떻게 될까요? Q 은하는 10으로 물러나고 있는데 4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6만큼의 차이가 있지. 그 6만큼의 차이만큼 이 거리가 계속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P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Q가 얼마로 멀어지고 있다? 6만큼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은하와 Q 사이도 결과적으로 속도 차이가 나죠. 얼마만큼? 4만큼. 그러니까 거리는 계속 멀어져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은하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도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셔서 13번 봅니다. 자, 그림은 WM의 위성을 이용하여 찍은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고요. 이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이 문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은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수능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봤던 건 2014년 수능이니까, 그지? 2013년 수능까지 문제에서 철수, 뭐 영희, 민수 이런 애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거는 한 번도 철수가 옳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수능 문제에서 한 번도 철수가 옳은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희는 항상 옳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나오는 민수나 또는 뭐 영수 뭐 이런 애들이 관건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너무나 재밌게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영역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언수 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탐구역에서는 이상하게 철수는 맨날 틀려요. 뭐 지구과학 같은 거 보면은 맨날 철수는 어디 쏘다니거든요. 막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딜 쏘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잘못된 표현들을 이야기하고요. 영희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맨날 맞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과연 그럴까요? 볼까요? 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철수 볼게요. 우주의 모든 방에서 관측돼. 아, 맞네요. 놀라운 학생입니다.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철수 맞고요. 그 다음에 영희. 기대가 됩니다. 우주의 모든 곳의 온도가 동일하다. 맞니? 아니야. 지금 보면은 약간 얼룩덜룩하죠? 이게 지금 온도에 따른 색깔 변화거든요. 결과적으로 불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희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민수는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가 돼 우주 배경 복사는 대폭발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옳은 것은 철수와 민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철수가 옳은 표현이고 영희가 틀린 표현을 했네요. 올해 수능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자연에는 기본 힘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바로 빈칸 채워버리도록 하죠. 자, 자연에는 기본 힘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은 우주 초기에 하나로 통일된 상태에 있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힘이 분리되었다. 이 내용 앞에 안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일장 이론. 그런데 뭐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서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통일장 이론을 대해서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가가 분리되었대요. 뭐야? 그렇죠. 중력이죠. 통일장 이론 몰라도 돼.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보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가는 중력이네요. 그런 다음에 핵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결합시키는 힘. 핵자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강한 행력. 그죠? 그러면은 나에는 강한 행력이 들어가면 될 거고 나중에 양력과 뭐가 분리되었다? 양력과 뭐가 분리되었다? 전자기력이 분리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가에는 중력, 나에는 강한 행력, 다에는 전자기력이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옳은 것만 찾아볼게요. 기억, 가는 중력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나의 매개 입자했습니다. 나가 무슨 힘이라고요? 없어졌다. 강한 행력. 강한 행력의 매개 입자. 글루온이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중력은 뭐야? 중력. 중력자. 전자기력은? 광자. 약한 행력은? W 보선, G 보선. 알았니? 매개 입자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이야기죠? 디귿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나와 다가 모두 작용한다. 양성자와 전자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네. 전자기력은 작용하지? 네. 맞지? 전자기력에 해당하는 게 지금 다잖아요. 다. 네. 근데 나는 뭐라고? 나는 뭐라고? 강한 행력. 강한 행력은 누구 사이에서 작용해? 핵, 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거든요. 근데 전자가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입니까? 아니에요. 맞죠?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는 뭐가 있나요? 양성자, 중성자 또는 쿼크들이잖아.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서는 강한 행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디귿은 틀린 표현이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옳은 것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15번 문제 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고요. A는 원자핵 주위에 있는 입자, B와 C는 중성자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입자래요. 그럼 자 보자. 그러면은 A는 분명히 뭔 거야? 전자인 거지? 네. 맞지? 그리고 이때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B와 C. 자,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는 둘 다 쿼크 3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양성자는 업 쿼크, 위 쿼크 2개랑 아래 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성자는 위 쿼크 1개랑 다운 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색깔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중성자 안에 있는 입자 3개가 색깔이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지 않아? C가 다른 거. 그치? C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지? C가 약간 달라요. 그러면은 B는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거지. C는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C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요게 C겠지. 2개 있는 건 요게 B겠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B와 C는 쿼크이다. 맞지? 그지? 니은에 A와 B는 광자가 매개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A가 뭐라고? 전자. B가 뭐야? 다운 쿼크거든요. 그런데 업 쿼크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2라고 봤을 때 위 쿼크는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 이만큼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를 가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전자도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쿼크도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전자기력 작용해야 됩니다. 근데 광자는 누구를 매개하는 거야? 전자기력 매개하는 입자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청력작용하겠죠 뭐. 그런 다음에 디귿의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A는 마이너스 2고 C는 플러스 3분의 2고. 아, 이거는 꼭 굳이 B, C 안 구별해도 되겠네. 그지? 어차피 전하량은 다 다르니까.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2가지만 체크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갑니다. 표준 모형 입자를 세 그룹 A, B, C로 분류해서 나타낸 내용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가 됐어요. 먼저 A는 기본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대요. 말 그대로 매개 입자지. 그지? B는 뭔가요? 중성자와 양성자 등을 구성하는 입자들로 6종류가 있다. 쿼크지. 그리고 C는 기본 전하량을 갖는 세 종류, 전하를 띠지 않는 세 종류. 기본 전하를 띠고 있는 것,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나머지 세 종류는 중성미자. 그러니까 C는 렙톤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광자는 A에 속한다. 맞죠? 니은의 B에 속하는 입자들은 A에 속하는 입자들이 매개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B가 뭐라고? B가 뭐가? B가 뭐?
쿼크. 맞죠? B는 쿼크입니다. 그죠? 이때 쿼크 같은 경우에는 B에 속하는 입자들은 A에 속하는 입자들이 매개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쿼크 보세요. 쿼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 만들지. 양성자 중성자 만들잖아. 그러니까 무슨 힘 쓸 수 있어? 강한 핵력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죠. 플러스 띄고 있죠. 양성자들이 플러스 띄고 있잖아. 또는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쿼크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전자기력 작용하지.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네들을 작긴 하지만 질량 가지고 있으니까 뭐도 작용할 수 있어? 중력 작용할 수 있지. 그리고 약한 핵력은 언제 작용한다고요? 핵 붕괴 시에. 원자핵들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핵력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매개 입자들이 모두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한 번에는 아니겠지만 각각의 현상들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니은 맞는 말이죠. 그럼 디귿에 B에 속하는 입자들이 결합하여 C에 속하는 입자가 될 수가 있다. 얘들아 있잖아. 쿼크들은 3개씩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막 만들죠. 또는 2개가 결합하기도 합니다. 근데 렙톤 같은 경우에는 전자처럼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쿼크가 굉장히 불안정해. 알았니? 그러니까 서로 결합을 해서 좀 더 안정한 형태를 만든 게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렙톤 자체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쿼크들이 결합해서 렙톤이 되는 건 아니잖아. 도리어 쿼크들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질량들은요, 전자, 뮤온, 타우보다 질량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B가 결합해서 C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2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도 몇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후에는 뭐 우리가 이제 4강 들어가길 텐데 뭐 분위기 봐서 우리가 뒤에 있는 3점짜리 문제도 한번 다뤄볼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